선배님, 지난번 자료입니다. 직접 가져다 드리려고요. 문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내 지은은 현관에 선 채 얼굴이 어색했다. 지훈 씨, 여기는 웬일이에요? 전화 주시면 제가 가지러 갔을 텐데.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던 길이라서요.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시선은 세면대로 향했다. 그 은색 전기면도기가 고요히 그곳에 놓여 있었다. 지은은 내 시선을 따라 면도기를 보더니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흘 전 밤이었다. 지은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목요일 저녁 8시가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문 밖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은색 여행 가방을 끌며 들어섰다.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다. 왔어? 나는 다가가 그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었다. 지은은 현관에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죽을 것 같아. 그는 정장 차림이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발에는 굽이 달아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머리는 다소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담방울이 맺혀 있었다. 이번 출장은 며칠이었어? 내가 물었다. 사흘. 그가 말했다. 손님을 몇 군데나 만났는지 매일 이리저리 뛰어다녔어. 그럼 먼저 샤워하고 와. 내가 밥 데워놓을게. 내가 말했다. 고마워 여보. 지은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욕실로 향했다. 나는 그의 여행 가방을 들고 침실로 옮기려 했다. 가방은 꽤 무거웠다. 침실 문 앞까지 걸어갔을 때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내가 살짝 힘을 주어 들어 올리자 가방이 기울었고 지퍼가 완전히 열리면서 내용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옷가지, 충전기,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몇몇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젠장.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쪼그리고 앉아 물건들을 주웠다. 물건들을 줍는 순간 은색 물건 하나가 내 발밑으로 굴러왔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전기면도기였다. 필립스 제품의 은회색 금속 케이스는 꽤 고급스러워 보였다. 겉에는 투명한 비닐 포장이 씌워져 있었고 포장 위에는 면세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내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이건 뭐지? 나는 포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새 제품이었다. 가격표에는 2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내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다. 나는 브라운의 검은색 면도기를 욕실 선반에 두고 3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 필립스 면도기는 어디서 난 걸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이미 샤워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나는 면도기를 쥔 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왜 지은의 여행 가방에 남자 면도기가 있는 거지? 그것도 새 제품이? 그가 산 걸까? 누구를 위해 산 거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밀려들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되뇌었다. 어쩌면 나에게 사준 걸지도 몰라. 서프라이즈로 주려고. 하지만 나에게 사준 거라면 왜 필립스를 골랐을까? 내가 줄곧 브라운을 쓰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게다가 왜 미리 나에게 주지 않고 여행 가방에 숨겨둔 걸까? 나는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 면도기는 손에 든 채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가방에 다시 넣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 욕실로 걸어들어가 아무렇지 않게 세면대 위에 올려두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내 브라운 면도기 옆에 나란히 놓아두었다. 나는 다음 날 그가 이 면도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었다. 만약 나에게 사준 거라면 기뻐하면 여보, 내가 사준 면도기 봤어? 같은 말을 할 것이다. 하지만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 면도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될 것이다.
나는 욕실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웠다. 부엌에 서서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온갖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은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그 남자에게 면도기를 사주는 모습, 함께 출장을 가 같은 호텔방에 묵는 모습.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 지은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결혼 5년 동안 사이도 좋았고 그는 나에게 잘해줬고 나도 그를 사랑해. 불가능해. 분명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나는 밥상을 차려 식탁에 놓았다. 잠시 후 지은이 욕실에서 나왔다. 그는 넉넉한 잠옷으로 갈아입었고 머리는 수건으로 감싼 채 아직 축축했다. 막 샤워를 마친 듯 얼굴에는 붉은 기가 돌았다. 많이 피곤했지? 어서 밥 먹어.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몰래 그를 관찰했다. 그는 밥을 천천히 먹었고 가끔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았다. 휴대전화 화면은 몇 번 빛났는데 모두 업무 관련 단체 채팅방 메시지들이었다. 이번엔 어디로 출장 갔었어? 내가 물었다. 서울.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큰 고객 몇 군데 만나서 프로젝트 몇 개 얘기했어. 잘 됐어? 내가 계속 물었다. 그럭저럭? 그가 말했다. 2개 정도는 괜찮은데 돌아가서 다시 조율해야 할 것 같아. 그럼 다행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계속 밥을 먹었다. 분위기는 다소 조용했다. 예전에는 출장에서 돌아오면 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곤 했다. 길에서 겪었던 일, 만났던 사람들,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나에게 이야기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밥을 먹거나 가끔 휴대전화를 볼 뿐이었다. 밥을 다 먹고 그가 말했다. 좀 피곤해서 일찍 쉬고 싶어. 그래, 어서 가서 자. 내가 말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고마워 여보. 그는 하품을 하며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에 잠시 앉았다. 시계를 보니 9시가 조금 넘었을 뿐이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그렇게 잠들어 버렸다. 나는 침실 문으로 걸어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지은이 누워 있었다.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이불을 어깨까지 덮고 있었다. 숨소리가 고른 것을 보니 잠든 모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 옆에 누웠다. 침대에 누워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면도기는 바로 옆 욕실 세면대 위에 있었다. 내일 아침 그가 일어나 세수할 때 분명 볼 것이다. 그가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만약 그가 나에게 사준 것이라고 먼저 설명해 준다면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최근 지은의 몇 가지 변화들이 떠올랐다. 출장 빈도가 잦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해했으며 말수도 줄었다. 휴대전화를 더 꽉 쥐고 다녔고 몇 번은 한밤중에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은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모두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다. 나는 뒤척이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6시에 일어났다. 침대에 누워 지은의 숨소리를 들었다. 7시 그의 알람이 울렸다. 그는 알람을 끄고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나는 자는 척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보았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고 욕실로 향했다. 내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그가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수돗물 소리, 양치질 소리, 세수 소리를 들었다. 그가 놀라는 소리나 이게 뭐야? 하고 묻는 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0분 후 그가 나왔다.
나는 방금 일어난 척 몸을 일으켰다. 몇 시야? 7시 10분.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더 자. 난 옷 갈아입을게. 그는 옷장으로 걸어가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쿵 하고 가라앉았다. 그는 분명 그 면도기를 보았을 것이다. 욕실 세면대가 그렇게 크지 않고 2개의 면도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검은색, 다른 하나는 은색. 못 볼 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찌야 한다는 뜻인가? 그 면도기가 애초에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내 심장은 무엇인가에 꽉 쥐인 듯 격렬하게 아파왔다. 지은은 옷을 갈아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뒤 가방을 메었다. 나 갈게. 그가 말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퇴근하면서 장 봐갈게. 그가 물었다. 아무거나. 내가 말했다. 그럼 내가 알아서 살게. 그가 말하고는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집 안에는 다시 나 혼자 남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침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한참 후에야 나는 일어나 욕실로 걸어갔다. 세면대 위에 놓인 2개의 면도기를 바라보았다. 내 브라운 면도기는 검은색으로 3년 넘게 써서 낡아 있었다. 그의 필립스 면도기는 은색으로 새 것처럼 반짝였고 아직 비닐 포장도 그대로였다. 나는 필립스 면도기를 들어 올렸다. 새 것이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면세점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28,000원. 이 가격은 싸지 않았다. 만약 나에게 사준 거라면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썼을까? 내 브라운 면도기는 당시 1억만 원대였다. 게다가 그는 내가 줄곧 브라운을 쓰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필립스를 샀을까? 결국 이건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나는 면도기를 세면대에 다시 내려놓고 욕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심호흡을 했다. 진정해. 감정이 휩쓸리지 마. 어쩌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도 몰라.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몰라. 면도기 하나만으로 그가 바람 피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상사에게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상사는 곧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나는 요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거실에 앉아 나는 최근 석 달간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지은은 확실히 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장 빈도였다. 지은은 IT 기업 마케팅 부장으로 수도권 고객 관리와 신규 고객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사흘에서 나흘 정도 출장을 다녔고 아주 규칙적이었다. 나는 이런 생활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가 출장 가면 나는 혼자 집에서 반면 나는 혼자 집에서 반면. 그가 돌아오면 우리는 함께 마시는 외식을 하러 갔고 그는 출장지에서 겪었던 일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곤 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출장 빈도가 갑자기 늘었다. 거의 매주 한 번씩 나갔고 때로는 일주일에 2번 나갈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대구에 간다고 했고 어떤 때는 대전에 어떤 때는 광주에 간다고 했다. 모두 고객 미팅이나 프로젝트 협의가 이유였다.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실적도 항상 좋았다. 회사의 핵심 인재였다. 지난 분기에는 영업 챔피언 상을 받아 보너스도 몇백만 원이나 받았다. 상사가 그를 신뢰하고 더 많은 고객을 맡긴다고 해도 말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정말 그렇게 자주 출장을 가야 했을까? 게다가 매번 출장에서 돌아오면 그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다. 예전에는 출장에서 돌아오면 여전히 활기차게 보고 들은 것을 나에게 공유하곤 했는데 이제는 돌아오면 그저 피곤해했고 말수도 줄었다. 밥을 먹고 나면
쉬고 싶다고 했다. 몇 번은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져 샤워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고객들이 많이 까다로워? 하고 물으면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꽤 힘들어.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예전에는 어떤 고객이 어떤 까다로운 요구를 했고 그가 어떻게 대처해서 결국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곤 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문제도 있었다. 이 변화는 더욱 확연했다. 예전에는 그의 휴대전화가 늙어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내가 집어들어 시간을 보거나 친구의 메시지에 답장해주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웠다.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휴대전화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샤워하러 갈 때도 가지고 갔고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갈 때도 가지고 갔다. 한 번은 내가 그의 충전기를 가져다 주려 손을 뻗자마자 그가 됐어. 내가 할게. 라며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 한 번은 그가 샤워 중이었는데 휴대전화가 침대 위에 놓인 채 울렸다. 내가 받아주려고 다가가 휴대전화를 들자 화면에는 이름 없음이라고 표시된 발신자가 떠 있었다. 내가 받으려는 순간 그가 갑자기 욕실에서 뛰쳐나왔다. 아직 물기를 닦지 않아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내가 받을게. 그가 다급하게 내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가서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한밤중에 전화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첫 번째는 지난달 어느 수요일 새벽이었다. 휴대전화 벨소리에 잠결에 눈을 떴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반이었다. 지은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벌떡 일어나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빠르게 침실을 나섰다. 베란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는 모양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베란다에서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아서 유리문 너머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약 10분 후 그가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자는 척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누워 금세 다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물었다. 어젯밤에 한밤중에 누구한테 전화 왔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해외 고객이야. 시차가 달라서. 해외 고객? 나는 다소 의아했다. 당신 회사 수도권 담당 아니었어? 협력사야. 그쪽에서 해외 업무도 하거든. 그가 다소 얼버무리듯 설명했다. 가끔 소통할 일이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일어났다. 모두 새벽에 휴대전화가 울리면 그가 일어나 베란다로 가서 전화를 받는 시기였다. 매번 내가 모르면 그는 해외 고객 때문이라고, 시차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해외 고객이 있는 걸까? 게다가 매번 새벽이 3시에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한 가지 나를 더 의심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지난달 어느 주말 나는 우연히 그의 소셜미디어를 보았다. 그는 대구로 사흘간 출장을 간다고 했다. 나는 그의 짐을 챙겨주고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다음 날 나는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그가 올린 게시물을 발견했다. 다음 날 나는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그가 올린 게시물을 발견했다. 타지는 대구 동성로였고 그래는 출장 중 잠시여요. 풍경 보며 힐링. 그런데 셋째 날 나는 다시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그가 올린 게시물을 또 발견했다. 이번에는 광주 무등산 사진이었고 위치는 광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대구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광주로 간 거지? 게다가 대구에서 광주까지는 차로 3시간 이상 걸린다. 그는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간 걸까? 그날 밤 그가 돌아오자 내가 물었다. 당신 대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광주에 갔어?
그는 외투를 벗는 중이었다. 내 말을 듣고 손길이 멈칫했다. 아, 고객 쪽에서 갑자기 광주에 가보라고 해서 그가 말했다. 형 역사도 만날 겸 좀 번거로웠어. 힘들었겠다. 내가 말했다. 죽을 맛이었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샤워하러 갈게.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다. 만약 정말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었다면 왜 소셜미디어에 올렸을까? 그것도 굳이 위치를 표시해서 더욱 신경 쓰였던 것은 2주 전 어느 밤이었다.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자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희미한 남자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쓰는 향수와는 다른 종류였다. 나는 C브랜드의 시트러스 계열 향수를 썼는데 그의 몸에서 나는 향은 훨씬 더 진하고 우디한 느낌이었다. 조말론이나 에르메스 같은 향이었다. 당신 몸에서 왜 향수 냄새가 나?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옷 냄새를 맡았다. 그래? 나나? 남자 향수 냄새. 내가 말했다. 아마 엘리베이터에서 묻은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 향수 냄새가 엄청 진했어. 엘리베이터 전체가 그 냄새였거든. 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묻은 냄새가 이렇게 선명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가 말한 곳은 호텔 엘리베이터였다. 왜 그는 호텔 엘리베이터에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묻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소한 일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자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잦은 출장, 집에 와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것,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 맞지 않는 일정, 몸에서 나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 그리고 그 면도기까지. 나는 생각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뭔가 해야 해.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돼.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볼까?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휴대전화는 늘 그를 따라다녔다. 그를 미행할까? 하지만 나도 회사에 나가야 해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건 가능했다. 우리는 같은 신용카드의 본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명세서는 내 이메일로 발송되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에 로그인해 지난달 신용카드 명세서를 찾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소비였다. 슈퍼마켓, 식당, 주유소. 그런데 몇몇 지출이 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8일 호텔 지출이 8만 8천 원. 장소는 부산이었다. 나는 그날 그가 서울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런데 이 지출은 부산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게다가 상세 내역을 클릭해보니 디럭스 더블룸으로 이틀 밤을 묵었다고 되어 있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더블룸이라니. 정상적인 출장이라면 싱글룸이나 트윌룸에 묵어야 할 텐데 왜 더블룸에 묵었을까? 게다가 이 8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은 부산에서도 꽤 좋은 호텔에 속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숙박비 기준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그는 왜 이렇게 비싼 호텔에 묵었을까? 그리고 그날의 식비 지출 3건 모두 부산에서 이루어졌고 총 1억만 원이 넘었다. 2건은 저녁 식사였고 1건은 애프터눈 티였다. 한 건의 금액이 적지 않았고 모두 2인분 소비였다. 나는 이 명세서들을 보며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 간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간 것이었다. 함께 호텔에 묵고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지출 내역들을 캡처해 저장했다. 하지만 당장 그에게 묻지는 않았다. 나는 좀 더 지켜보고 다른 증거들을 찾고 싶었다. 그날 오후
나는 결심을 했다. 나는 다시 그의 회사 건물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퇴근 후 그가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보고 싶었다. 오후 3시 나는 차를 몰고 그의 회사 건물 아래로 갔다. 그의 회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건물 아래에는 몇 군데 카페와 식당이 있었다. 나는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다. 창문을 통해 나는 그의 회사 정문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5시 반 퇴근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속속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 직장인들이었다. 3, 4, 5 모여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5시 40분 나는 지은을 보았다. 그는 몇몇 여자 동료들과 함께 나왔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들은 문 앞까지 걸어가 서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지은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별다른 이상은 없군.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 한 명이 건물에서 빠르게 걸어 나와 지은 쪽으로 뒤쫓아갔다. 내 심장이 쿵 하고 조여왔다. 그 남자는 27, 8세 정도로 보였다. 흰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고 키는 178. C는 넘어 보였다. 잘생긴 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가 지은을 따라잡아 불렀다. 지은은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보며 커피잔을 꽉 쥐었다. 그 남자는 가끔 웃었고 몇 번 손짓을 하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했다. 지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즐겁게 웃는 거지? 나는 그들을 노려보며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약 5분 후 그 남자는 손을 흔들며 돌아서서 가버렸다. 지은도 돌아서서 다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카페에 앉아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 남자는 누구지? 그의 동료인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에 지은이 집에 돌아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어땠어? 내가 물었다. 그럭저럭 그냥 좀 피곤해. 그가 말했다. 저녁에 회의가 있어서 7시 넘어서 끝났어. 회의? 내 마음이 흔들렸다. 무슨 회의? 분기결산 회의. 그가 말했다. 우리 부서 사람들은 다 참석해야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5시 40분에 퇴근했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 남자와 몇 분 이야기하고는 바로 가버렸다. 회의 같은 건 전혀 없었다. 그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우리는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밥을 먹거나 휴대전화를 보았다. 나도 휴대전화를 보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의 얼굴과 그와 이야기하며 웃던 지은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밥을 다 먹고 그가 샤워하러 간다고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욕실 문을 노려보았다. 그 면도기는 여전히 세면대에 있었다. 그는 매일 볼 텐데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을까? 만약 나에게 사준 거라면 왜 말하지 않을까?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면 왜 집에 가져왔을까? 설마 그 남자의 것인가? 내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그 남자에게 사준 건데 실수로 여행 가방에 넣어둔 건 아닐까? 아니면 그 남자가 그에게 준 건데 그가 가져온 걸까? 나는 생각할수록 불안해졌다. 샤워를 마치고 그가 일찍 자고 싶다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밤늦도록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계속 휴가를 냈다. 나는 좀 진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셋째 날 아침 나는 결심을 했다. 그를 떡을 작정이었다. 아침 식사 때 나는 일부러 물었다. 당신 지난번에 출장 어디로 갔었어? 그는 빵에 잼을 바르다가 이 질문을 듣고 손길이 멈칫했다. 서울이야. 그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내가 말했다. 며칠 갔었어? 사흘. 그가 말했다. 오래된 고객 몇 군데 만나고 새 프로젝트 2개도 얘기했어. 다 잘 됐어? 내가 계속 물었다. 괜찮았어. 그가 말했다. 2개는 꽤 긍정적이라서 회사 돌아가서 다시 조율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다행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 많았어. 별 말씀을.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여 다시 아침 식사를 했다. 나는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서울에 갔다고 말했지만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부산이 찍혀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나는 다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오후 3시 지은에게 메시지가 왔다. 여보, 저녁에 야근할 것 같아. 당신 혼자 밥 먹어. 나는 알겠어. 수고해. 라고 답장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는 또 어디로 가는 걸까? 또 누구를 만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저녁 8시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울린 후에야 그가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아직 야근 중이야? 내가 물었다. 응.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전화는 아주 조용했다. 회의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는 소리도 PPT 넘기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텅 빈 곳에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회의는 잘 돼가? 내가 물었다. 아직 안 건 논의 중이야. 그는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끊을게. 이따 다시 얘기해. 그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쥔 채 마음속이 커다란 돌덩이로 막힌 것 같았다. 그는 회의 중이 아니었다. 그럼 그는 어디에 있는 거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지? 나는 뛰쳐나가 그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돌아와 계속 거짓말을 할 때까지. 밤 10시 문이 열리고 그가 돌아왔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왜 불을 안 켰어? 그가 스위치를 눌러 불을 밝혔다. 회의는 끝났어? 내가 물었다. 그가 말했다. 방금 끝났어. 한참 논의했어. 무슨 논의? 내가 물었다. 다음 분기 마케팅 방안. 그가 말했다. 상사분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우리가 여러 번 수정했어.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고 정말 회의를 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피곤하겠다. 내가 일어섰다. 샤워하러 가.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아려왔다. 그는 언제부터 나에게 거짓말을 시작한 걸까? 내가 모르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을까? 그 면도기는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 그가 욕실로 들어간 후 나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에서 지난번 출장 갈 때 썼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가방은 이미 비어 있었고 옷들도 모두 세탁한 상태였다. 나는 혹시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뒤졌다. 가방 옆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만져졌다. 꺼내보니 호텔 영수증이었다. 부산 모 성급 호텔 디럭스 더블룸 1박 2 88,000원, 2박 총 57만 6천원. 체크인 날짜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그가 서울 출장을 갔다고 말했던 그 며칠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영수증을 든 채 손이 떨렸다. 그는 정말 부산에 갔었고 서울이 아니었다.
게다가 더블룸에 묵었고 2박에 57만 6천 원이라니. 나는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넣은 뒤 가방도 옷잔에 넣어두었다. 욕실 물소리가 멈췄다. 그가 샤워를 마친 모양이었다. 나는 서둘러 다시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뉴스를 보는 척했다. 그가 나왔을 때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오늘 왜 계속 휴가 냈어? 그가 물었다. 정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었어. 내가 말했다. 그럼 푹 쉬어. 그가 누웠다. 나도 피곤해서 먼저 잘게. 그는 금세 잠들었고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5년 동안 나와 한 침대를 쓴 이 여자를 나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 그는 낮에 무엇을 하고 다녔을까? 밤에는 왜 회의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그 면도기는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 나는 생각할수록 잠이 오지 않았다. 날째, 바로 오늘 오후에도 나는 집에 있었다. 벌써 사흘째 휴가를 낸 상태였다. 회사에서는 무슨 일 있냐고 묻기 시작했다. 나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답장했다.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누가 올 줄은 예상치 못했다. 현관문을 렌즈를 통해보니 낯선 젊은 남자였다. 내가 문을 열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문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자는 그날 회사 건물 아래에서 내가 보았던 그 남자였다. 흰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검은테 안경을 쓰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누구 찾으세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 씨 찾습니다. 집에 계세요? 그가 물었다. 내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지은 씨 동료입니다. 왕 씨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드릴 자료가 있어서요.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왕지훈, 마케팅부 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바로 그때 지은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오늘 오후에 일찍 퇴근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고 했다. 문 앞에 지훈 씨를 보자 그의 얼굴은 확연히 변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은 당황함이었다. 지훈 씨, 여기는 웬일이에요? 그가 빠르게 다가왔고 목소리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다. 지은 선배님, 지난번 자료입니다. 직접 가져다 드리려고요.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다. 선배님께서 빨리 필요하다고 하셔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지은의 반응에 주목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욕실 쪽을 흘끗 보았다. 그 면도기가 세면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전화 주시면 제가 가지러 가면 되는데. 지은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 직접 여기까지 와요?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던 길이라서요. 지훈 씨가 말했다. 멀지도 않고요.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문가로 걸어갔다. 들어와서 앉아요. 내가 말했다. 지은 씨는 지은을 보고는 다소 망설였다. 지은의 얼굴은 매우 어색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할 일이 있어서요. 지훈 씨가 말했다. 자료는 지은 선배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지은에게 건넸다. 문 앞까지 왔는데 들어와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요. 나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분위기가 갑자기 매우 어색해졌다.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 씨는 나를 보고 다시 지은을 보았다. 그럼 그럴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왔다. 나는 뒤를 터주었고 지훈 씨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지은은 현관에 그대로 서서 온몸이 굳어 있었다. 차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 드실래요? 내가 지은 씨에게 물었다. 물만 주시면 됩니다.
민준 씨,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부엌으로 물을 가지러 갔다. 지은이 나를 따라 들어왔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동료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 긴장감,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물컵을 들고 나와 지은 씨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민준 씨. 지은 씨가 물컵을 받았다. 거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다. 지은은 여전히 부엌 문가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1인용 소파에 앉아 지은 씨를 바라보았다.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내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사원인가요? 네, 민준 씨.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내가 물었다. 1년 좀 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일은 어때요? 내가 계속 물었다. 아주 좋습니다. 지은 선배님께서 차 이끌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은은 분명 업무 능력이 뛰어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요즘 특히 바쁘죠? 출장도 자주 다니고. 지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지은을 보았다. 지은의 얼굴색이 변했다. 네, 꽤 바쁘십니다. 지은 씨가 말했다. 하지만 출장은 그렇게 자주 다니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주 다니지 않았다니?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분 요즘 매주 출장 다니지 않았나요? 지은 씨는 다시 지은을 보았다. 표정이 다소 난처해 보였다. 매주 다니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지난달에는 한 번 정도 가신 것 같아요.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한 번 내가 되물었다. 네, 부산으로 고객 미팅 가셨고요. 지은 씨가 말했다. 돌아와서는 계속 회사에서 기획안 작업하느라 바쁘셨습니다. 내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는 매주 출장을 다닌다고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그럼 그는 그동안 어디에 간 걸까? 지은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훈 씨는 몇 살이에요? 나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28살입니다. 그가 말했다. 여자친구는 있어요? 내가 물었다. 아직 없습니다. 그는 다소 쑥스러운 듯 말했다. 평소에 무슨 브랜드 면도기 써요? 내가 물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지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지은 씨는 잠시 멈칫했다. 캘립스입니다. 왜 그러세요, 민준 씨? 나는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민준 씨. 지은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그를 무시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그 은색 면도기를 집어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나는 면도기를 들고 지은 씨를 바라보았다. 이거 지은 씨 거예요? 내가 물었다. 지은 씨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면도기를 보고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입술을 떨고 있었다. 제 겁니다. 지훈 씨는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거실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나는 면도기를 쥔 채 손가락이 힘을 주어 하얗게 변했다. 지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가가 붉어졌다. 민준 씨, 이건 지훈 씨가 무언가 설명하려 했다. 이 면도기는 지은의 여행 가방에서 떨어진 겁니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4일 전 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지훈 씨의 얼굴도 변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나를 보고 다시 지훈 씨를 보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목소리도 떨렸다. 이 면도기 누구거야? 지은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떴다. 나를 바라보며 그 면도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침내 그 말을 내뱉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벼락 맞은 듯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손에 든 면도기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 면도기는 당신에게 사준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목구멍에서 억지로 짜내듯 나왔다. 눈물은 더욱 심하게 떨어졌다. 당신이 줄곧 브라운을 쓰는 건 알지만 지난번에 부산 출장 갔을 때 면세점에서 행사하는 걸 봤어요. 점원이 이 필립스 면도기가 면도날이 더 날카롭고 젊은 사람들에게 더 잘 맞는다고 해서 당신에게 바꿔주려고 생각했어요. 서프라이즈로 주려고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든 면도기는 뜨겁게 달궈진 쇠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서프라이즈라는 두 단어가 한없이 비꼬는 말처럼 그이었다. 나는 그의 붉어진 눈가를 노려보며 그의 눈빛에서 한 줄기 진심이라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는 줄곧 내 시선을 피했다. 손가락은 치마를 꽉 쥐어 손끝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프라이즈? 나는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 사준 거라면 왜 여행 가방 맨 밑에 숨겨뒀어? 왜 세면대에 놓여 있었는데도 사흘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 왜 내가 출장 어디로 갔냐고 물었을 때 서울이라고 거짓말했어?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부산에서 이틀간 디럭스 더블룸에 묵었다고 되어 있는데 질문 하나하나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지은의 몸은 한 번씩 덜렸다. 결국 그는 거에 서 있지 못하고 부엌 문틀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다. 그의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작은 물자국을 만들었다. 거짓말 안 했어. 그는 흐느끼며 온전한 말을 잊지 못했다. 서울에 간 건 맞지만 중간에 회사에서 갑자기 부산으로 협력사를 만나러 가라고 해서 더블룸은 호텔에 트일룸이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예약한 거야. 나 혼자 썼어. 협력사? 나는 지훈 씨를 향해 돌아서며 말투에 미묘한 압박감을 쉬었다. 지훈 씨,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지은 선배님이 부산에서 만난 협력사, 지훈 씨가 동행한 겁니까? 지훈 씨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무의식적으로 지은을 보았다. 아니요, 저는 그 며칠 동안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지은 선배님과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지은의 거짓말을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이 변했고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다. 당신 부하 직원조차 당신이 부산에서 무슨 협력사를 만났는지 모른대. 나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는 아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전화, 몸에서 나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까지. 지은, 나에게 말해줘. 이 모든 게 왜 그런 거야? 지훈 씨는 소파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손에 든 물컵을 거의 놓칠 뻔했다. 그도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더듬 말했다. 민준 씨, 지은 선배님, 저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우리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빠르게 문가로 걸어가 거의 도망치듯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심하게 떨렸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억울함을 토해내는 것 같기도 했고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그가 통곡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난감이 교차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마지막 남은 미련 한 조각. 결국 그는 5년 동안 나와 한 침대를 쓴 여자였고 내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한참 후에야 지은은 겨우 울음을 그쳤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복숭아처럼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목이 잠긴 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일부러 속이려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무엇을 말할 용기가 없었는데 나는 쪼그리고 앉아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당신이 밖에서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이 면도기가 그 남자에게 사준 거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당신이 부산에서 그와 이틀 밤을 함께 묵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아니에요. 지은은 다급히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협력사 담당자 아저씨예요. 저와 그는 그저 업무 관계일 뿐이에요. 부산에 간 것도 분명히 프로젝트 미팅 때문이었어요. 더블룸에 묵은 건 트윌룸이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예약한 거였고요. 향수 냄새는 그 사람 몸에서 나는 거였어요. 이야기할 때 가까이 다가가서 묻은 거고요.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도 그 사람이 건 거예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시차 때문에 한밤중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면도기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치의 의심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나에게 사준 거라고 했는데 왜 내가 쓰지 않은 그랜드를 골랐어? 왜 숨겨뒀어? 지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내 손을 놓고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사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원이 이 제품이 젊은 사람들에게 더 잘 맞는다고 해서. 마침 지은 씨가 면도기가 고장 났다고 했고 그 사람도 필립스를 쓴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 더 사서 그에게 주었어요. 당신이 오해할까봐 말할 용기가 없어서 당신 것은 여행 가방에 숨겨뒀는데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당신이 세면대에 놓아둔 걸 보고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하나 더 샀다고? 내 마음속에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협력사 직원에게 1억만 원이 넘는 면도기를 사주고 나에게는 숨겨? 지은, 내가 이 말을 믿을 것 같아? 업무 관계가 이렇게까지 살갑게 챙겨줘야 하는 관계야? 한밤중에 단둘이 전화하고 일정을 속여야 하는 관계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다시 떨어졌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에게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싼 물건을 사줘서도 안 되는 거였고요. 계속 거짓말해서 당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저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랬어요. 그 프로젝트가 회사에도 아주 중요했고 제 승진에도 아주 중요했거든요. 당신이 오해할까봐,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먼저 숨겨뒀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설명하려고 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 은색 면도기를 들고 새 포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그가 하준 씨와 그저 업무 관계라고 믿고 싶었다. 그가 업무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연결된 사소한 일들, 그 의도적인 숨김들은 마치 가시처럼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 뽑히지 않았다. 당신 알아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사흘 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당신이 변심한 건 아닌지, 우리 5년의 감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당신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뒤져보고 당신 회사 건물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의 지와 이야기하고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지은은 내 옆으로 걸어와 조용히 앉았다. 내 손을 잡으려다 망설이며 다시 움츠러들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에게 상처 준 거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할게요. 절대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요. 업무에 관한 일도 모두 당신에게 말할게요. 다른 남자와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붉게 부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가득한 죄책감을 보았다. 5년의 감정은
말처럼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그리고 이 가정이 있었다.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온전히 이어붙이기 어렵다. 나는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들어 전에 저장해둔 신용카드 명세서 캡처 화면을 열어 그에게 내밀었다. 부산의 이틀 밤 숙박 기록이란 하준 씨와의 채팅 기록,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을 모두 나에게 보여줘.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는 모든 증거를 보고 싶어.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잠금을 해제한 뒤 나에게 건넸다. 다 여기 있어요. 마음껏 보세요.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 안 했어요. 저와 그 사람은 정말 업무 관계일 뿐이에요.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받았다. 손길이 다소 떨렸다. 나는 그와 하준 씨의 채팅 기록을 열었다. 대부분은 프로젝트 협의 내용이었고 가끔 몇 마디 잡담이 있었지만 모두 선을 넘지 않는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숙박 기록은 그가 정말 혼자 체크인했고 추가 방문객 등록은 없음을 보여주었다. 프로젝트 문서도 그의 말과 일치했다. 부산 일정은 정말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잡은 것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내 마음속의 돌덩이는 조금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기만당했던 불쾌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그에게 돌려주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은, 이번에는 당신을 믿을게. 하지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임수와 숨김이야. 업무 때문이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든 거짓말로 서로의 신뢰를 갉아먹어서는 안 돼. 지은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떨어졌다. 그는 내 팔을 꽉 끌어안았다. 기억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마워요. 민준 씨.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 면도기는 내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마치 그 불쾌했던 과거를 버리듯이. 하지만 내 마음속의 가시는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사라질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최근 석 달간의 모든 업무 세부 사항과 출장 일정을 하나하나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이전에 숨겼던 작은 에피소드들까지도. 우리는 예전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고 자유롭지 않았다. 이후 지은은 하준 씨와의 모든 사적인 대화를 거절했다. 프로젝트 관련 사항은 모두 업무 채팅방을 통해 소통했고 휴대전화도 다시 예전처럼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는 등 나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졌다. 그는 매일 퇴근 후 일찍 집에 와서 나에게 밥을 해주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며 이전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도 마음속의 앙금을 내려놓고 그를 다시 믿으려 했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 고요해질 때면 나는 여전히 그 은색 면도기를 떠올리곤 했다. 그가 거짓말하던 모습도 떠올랐고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알고 있었다. 다시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몇 달, 어쩌면 몇 년, 어쩌면 우리는 다시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노력해볼 의향이 있었다. 우리 5년의 감정을 위해,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 다만 나는 며칠 후 지은 씨가 다시 집 문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말했다. 민준 씨, 지은 선배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부산에 계시던 며칠 동안 사실 저는 하준 씨를 만났습니다. 하준 씨가 지은 선배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선배님을 호텔까지 바래다 주는 걸 봤어요.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옆에 선 지은을 바라보니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결국 그 모든 진실이라는 것 속에도 여전히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더 이상 캐물을 기운도 용사할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다.